이혼 축하한다. 이것은 전 시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돈만 축내는 재수없는 년인 나를 쫓아냈으니 이제 자기의 훌륭한 아들이 부잣집 아가씨와 새장가를 들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한남동에 있는 고급 빌라, 차고에 모셔둔 포르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이 불티나게 긁어대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블랙카드 5장, 그 모든 것의 실소유주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들은 여태껏 꿈에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나를 내쫓은 기념으로 강남 최고급 호텔에서 투풀 한우를 굽고 계시겠다. 그렇다면 나도 그에 걸맞은 큰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지. 경찰서죠. 여기 무전 취식에 사기 혐의로 신고 좀 하려고요. 지금 당장 출동해주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 채널이 성장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3년 전 파리 뿌랭땅 백화점에서 샀던 나의 빈티지 하드캐리어가 마치 싸늘한 시체처럼 먼지 쌓인 시멘트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 충격으로 캐리어 바퀴 하나가 튕겨져 나갔고 도르르 굴러 계단 쪽으로 떨어지며 공허한 메아리를 남겼다. 당장 꺼져. 이 집안에 재수옴 붙게 하련. 썩 안 꺼져? 도어록이 잠기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잿빛 철문이 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혔다. 그 충격에 현관문에 붙여둔 노란 부적까지 바르르 떨렸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최미영 여사라고 불러야 할 그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두꺼운 철문을 뚫고 나와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것처럼 끔찍하게 복도 전체를 울렸다. 쓸모없는 년, 애도 하나 못 낳는 성녀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준이 집을 차지하려고 들어? 당장 내년이 살던 그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으로나 기어 들어가서 곰팡이랑 같이 썩어버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거렸다. 마치 지금 내 처참한 꼴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이 낡은 아파트 복도에 서서 굳게 닫힌 철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불과 10분 전만 해도 나는 저 문 안의 안주인이었다. 매일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고 단돈 500원을 아끼려고 마트 마감 세일 매대 앞에서 30분씩 줄을 서던 현모양처 며느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빗자루로 쓸려나가듯 쫓겨난 버림받은 여자일 뿐이다. 문 안쪽에서 얄미운 시누이 강민경의 앙칼진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고정해. 저런 거지 같은 년 때문에 혈압 오르면 엄마만 손해지. 어머, 이 밍크코트 좀 봐. 아까 저 여자가 스치고 지나갔는데 어디 안 더러워졌나 몰라? 역시 우리 딸밖에 없다니까. 에잉, 재수 없어. 진짜 재수옴 붙겠네? 민경아. 당장 현관에 소금 좀 팍팍 뿌려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끝은 거칠어졌고 손톱 주변에는 거스러미가 잔뜩 일어나 있었다. 원래 이 두 손은 피아노 건반을 어루만지고 결제, 서류에 서명할 때만 쓰이던 귀한 손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 손은 끔찍한 시댁에서 기름때 찌든 그릇을 수없이 닦아냈고 겨울마다 수백 포기의 김장 배추를 소금에 절였으며 한겨울 살을 애듯 차가운 물에 세탁기에도 못 돌리는 시어머니의 캐시미어 니트를 맨손으로 치대어 빨아야 했다. 이것이 내가 그 알량한 진정한 사랑을 위해 재벌가 영애라는 신분을 숨기고 강준희라는 남자와 하향지원 결혼을 한 대가였다. 그때 도어록이 삐리릭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강준희가 단 한 줌의 양심이라도 남아 나를 붙잡으러 나온 줄 알았다. 문이 살짝 열리고 남자의 구두 앞코가 불쑥 튀어나왔다. 지난달 내가 아득바득 모은 비상금을 털어 사준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였다. 강준희는 복도로 완전히 걸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좁은 문틈 사이에 서서 한때 내 혼을 쏙 빼놓았던 그 잘생긴 얼굴에 짜증과 비열한 우월감을 가득 담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그의 눈빛은 마치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해이나 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깃털처럼 가벼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엄마가 매몰차게 군다고 너무 원망하지는 마. 너도 알잖아. 내 회사, 지금이 딱 중요한 시기인 거. 내조를 제대로 해줄 능력 있는 여자가 필요해. 너처럼 집안일이나 하는 우물 안개구리 말고. 나는 그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불과 어제 나는 그의 회사 자금 펑크를 메워주기 위해 마지막 남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몰래 전당포에 처분하고 온 참이었다. 강준이 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지독하게 쉬어 있었다. 그 이혼 합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가 헛웃음을 치며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 잿가루가 내 발끝으로 흩날렸다. 뭘 봐. 내 그 알량하고 불쌍한 자존심. 홍혜인, 도장 찍을 때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 없으면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도 제 돈 주고 못 사 먹을 주제에. 나한테 위자료 받을 생각은 일절하지 마. 이 집도 내 명이고 너 같은 기생충은 이 집에 기여한 게 단 1원도 없으니까. 쓰잘데기 없는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아끼셔. 기생충. 어처구니 없는 실소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왔다. 이 낡은 아파트 전세 보증금도 친정에서 빌려온 돈이라고 거짓말하며 내가 내준 것이었다.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외제차 역시 내가 선수금을 내준 것이고, 심지어 지금 그가 거래처 사람을 만난답시고 빼입고 있는 저 맞춤 정장조차 내 가족 카드를 긁어서 산 것이었다. 알았어.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다. 나의 이 비정상적인 침착함에 그가 오히려 흠칫 놀란 듯 보였다. 나중에 내 앞에 무릎 꿇고 빌지나 마. 나는 그 말만 남긴 채 돌아섰다. 바퀴가 부서진 캐리어를 집어들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강준이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들려왔다. 이웃집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였다. 미쳤냐? 내가 너한테 빌어? 야, 강준이가 너한테 무릎 꿇는 날이 오면 내가 한강 물을 다 마셔버리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며 구역질 나는 그의 얼굴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가운 금속 벽면에 비친 내 모습은 처참했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수없이 빨아 색이 다 바랜 회색 코트. 겉보기엔 영락없이 모든 것을 잃은 완벽한 실패자였다. 하지만 내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휴대전화를 꺼내자 화면에 읽지 않은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내 개인 담당 변호사이자 대한민국 최고 로펌 태백의 수석 파트너인 김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내용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아가씨, 지시하신 자산 동결 절차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강준희 씨의 불륜 상대에 대한 뒷조사 보고서는 메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상대는 대단한 재벌가 영애가 아니라 사기전과 산범의 10% 출신 유흥업소 종업원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내 입가에 마침내 서늘한 호선이 그려졌다. 그것은 씁쓸한 미소가 아니라 덫에 걸린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였다. 강준희, 내가 방금 떼어낸 게 귀찮은 혹덩이인 줄 알지? 아니, 넌 방금 내 인생의 유일한 구명줄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거야.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 늦가을의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짓눌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무거운 짐을 끌고 지옥철에 시달리러 가지도 않았고 친정으로 도망쳐 엉엉 울며 매달리지도 않았다.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검은색 마이바흐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하얀 장갑을 낀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내가 들고 있던 망가진 캐리어를 공손하게 받아 들고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아가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은은한 가죽 향기가 풍기는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빵빵하게 틀어진 히터바람이 곰팡내와 냉기로 가득했던 그 아파트의 흔적을 순식간에 날려버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본가로 가시겠습니까?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니, 내가 눈을 번쩍 떴다. 내 눈동자에는 차가운 서리가 맺혀 있었다.
청담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은행장 개인 번호로 전화 좀 연결해줘요. 알겠습니다. 차량이 부드럽게 출발하며 김치 냄새와 악다구니 그리고 위선적인 거짓말로 가득했던 그 지긋지긋한 아파트 단지를 저 멀리 뒤로 밀어냈다. 창밖으로 휙휙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징 하고 짧게 울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카드 결제 알림이 떴다. 누구 짓인지 안 봐도 뻔했다. 내 명의로 된 그 가족 카드는 아직 강준희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결혼 첫 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친정 오빠가 쓰라고 준 용돈 카드라고 거짓말하며 건네주었던 한도가 없는 블랙카드였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결제 금액 32만 원 장소는 압구정동에 위치한 최고급 미용실. 그 노친네 머리하러 갔구나. 하긴 눈에 가시 갔던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당연히 번쩍번쩍하게 꾸미고 축하 파티라도 하러 가셔야겠지. 연이어 다시 한 번 징 하고 진동이 울렸다. 결제 금액 580만 원 장소는 현대백화점 구찌 매장. 내 손가락이 스마트폰 액정 위를 톡톡 두드렸다. 이건 강민경이겠군. 내가 들고 다니던 샤넬백을 그토록 질투하더니 드디어 욕망의 끈을 놓아버린 모양이었다. 휴대전화의 진동은 마치 급박한 교향곡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다. 징, 징, 징. 진동이 한 번씩 울릴 때마다 내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인내의 시간들이 그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120만 원짜리 최고급 와인, 80만 원어치 수입 과일, 심지어 20만 원이 찍힌 모범 택시 요금까지. 그 8명의 시댁 식구들은 마치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굶주린 늑대떼처럼 내 피와 살을 뜯어먹으며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탐욕스러운 위장을 급하게 채워넣고 있었다. 아가씨,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기사가 차량용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전환했다. 여보세요? 홍혜인 아가씨십니까? 저 박 행장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급한 분부라도 있으신지요? 나는 차창에 비친 내 서늘한 얼굴을 응시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벌벌 떨며 눈치만 보던 홍혜인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박 행장님, 나는 마치 오늘의 날씨를 묻듯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명의로 된 뒷자리 8899번 블랙카드가 누군가에게 도용당하고 있는 것 같네요. 수화기 너머로 명백하게 1초간의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헉 하고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도용이요. 맙서사, 이건 큰일이군요. 현재 승인 내역을 보면 카드가 강남구 일대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즉시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아니요. 급할 것 없습니다. 나는 방금 막 화면에 뜬 가장 최근의 결제 알림을 내려다보았다. 결제 금액 1,500만 원 장소는 조선 팰리스 호텔 최고급 한우 전문점. 1,500만 원이라. 아마 그 호텔에서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3번은 시켜 먹어야 나올 금액일 텐데. 내 머릿속에 그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최미영 여사는 방금 산 밍크 코트를 걸치고 VIP 룸 상석에 앉아 손에는 와인잔을 굴리며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툭불 한우를 씹어 삼키고 있겠지.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치게 다 우리 아들이 효도하는 거랍니다. 라며 핏대를 세우며 자랑질을 해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강준희는 그 대단하신 부잣집 아가씨를 옆에 끼고 테이블 밑으로 몰래 손을 조물딱거리며 곧 다가올 탄탄대로의 미래를 헛꿈꾸고 있겠지. 박 행장님, 나는 전화기를 향해 나직하게 그러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한기를 담아 말했다. 경찰 신고는 조금 미루시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만 해주세요. 네, 하명하십시오. 그 카드, 그리고 제 명의로 연결된 강준희의 가족 카드까지 모조리 다 분실 및 도난 상태로 정지시켜주세요. 사유는 중대한 명예 도용 및 절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정지 효력 발생 시간은?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번쩍이는 네온사인들은 마치 욕망이 끓어오르는 깊은 심연 같았다. 지금 당장이요.
통화를 끊고 나는 휴대전화를 옆자리에 툭 던졌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강준희. 그렇게 입에 기름 칠하는 걸 좋아하니 이 최후의 만찬만큼은 실컷 처먹게 해주마. 같은 시각,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 VIP 룸. 공기 중에는 숯불에 구워진 최고급 고기의 짙은 불향과 비싼 와인의 달콤한 향기가 가득 배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찬란한 야경이 빛나고 있었고 창문 안쪽에서는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 고기 입에서 살살 녹는 것 좀 봐라. 시어머니 최미영은 지글지글 윤기가 흐르는 투풀 한우 한 점을 상추에 크게 싸서 입안으로 구겨 넣었다. 볼따구니가 햄스터처럼 터질 듯 튀어나온 그녀는 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웅얼웅얼 떠들어댔다. 그 재수옴 붙을 년이 집에 있을 때는 삼겹살 한 근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더니만. 이것 봐. 역시 우리 준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혼 한 방에 우리 집안 수준이 확 올라가잖아. 그녀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성게알 비빔밥에 코를 박고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후루룩 후루룩 소리를 내며 밥을 밀어넣고 있었다. 이따금 소매로 입가에 묻은 기름기를 쓱쓱 닦아낼 뿐이었다. 엄마, 천천히 좀 드셔. 신우이 강민경은 백화점에서 방금 긁은 구찌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한껏 우아한 척 포즈를 취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셀카를 찍은 그녀는 재빠르게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그리고 게시물을 작성했다. 드디어 집안의 흉물을 치워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최고급 한우 파티. 해시태그 강남 맛집, 해시태그 가족 모임, 해시태그 우리 동생 최고, 해시태그 새 출발. 업로드 버튼을 누른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강준희를 보며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준희야, 그 여자는 지금쯤 어디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엉엉 울면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나 뜯어 먹고 있겠지? 하하하하. 테이블에 둘러앉은 온 가족이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강준희는 제 옆에 앉은 젊은 여자에게 아양을 떨며 와인을 따라주고 있었다. 몸에 딱 붙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가슴팍에는 커다란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번쩍거렸다. 이 여자가 바로 강준희의 혼을 쏙 빼놓은 그 부잣집 아가씨 김지수였다. 지수야, 이것도 좀 먹어봐. 여기가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부위래. 강준희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조심스럽게 여자의 입가로 가져갔다. 김지수는 간드러진 콧소리를 내며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먹고는 짐짓조신한 척 입가를 휴지로 닦아냈다. 오빠, 정말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집이 돈이 좀 있긴 해도 나 평소엔 되게 검소하단 말야. 아유, 무리라니요. 그게 무슨 섭섭한 소리야. 시어머니가 즉각 맞장구를 치며 얼굴에 아부하는 웃음을 한가득 피워 올렸다. 지수, 넌 우리 집안의 귀인이야. 귀인. 어디서 굴러먹다 온 눈치 없는 공복방 같은 전 며느리년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걔는 뼈 빠지게 일만 할 줄 알지 재물운이라곤 쥐뿔도 없었거든. 널 봐라. 내가 우리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준이네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니? 이게 바로 남편 출세시킬 관상이라는 거지. 맞아, 맞아. 입안 가득 평양냉면을 쑤셔 넣은 시동생이 양보를 불룩하게 한 채 맞장구를 쳤다. 형수님아, 아니지. 지수 누나. 앞으로 나 누나랑 형만 믿고 따를 테니까 내 차도 한 대 쫙 뽑아줄 수 있지? 김지수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표정을 숨겼다. 그럼요, 당연하죠. 준희 씨랑 결혼만 하면 우린 다 한 식구인데 그깟 차가 대수겠어요. 자자. 건배하자고. 우리 강씨 집안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강준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기양양하게 와인잔을 치켜들었다. 건배. 8개의 유리잔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붉은 와인이 찰랑이며 그들 가족의 탐욕스럽고 일그러진 미소를 비추고 있었다. 너무 급하게 그리고 너무 개걸스럽게 처먹느라 그들은 룸 입구 쪽으로 유니폼을 입은 호텔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배인의 뒤에는 체격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를 대로 오르고
테이블 위 최고급 접시들이 바닥을 드러냈을 무렵이었다. 시어머니가 아주 우렁찬 트림을 내뱉더니 배를 탕탕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외쳤다. 아이고, 배 터지겠네. 여기요. 포장. 이 남은 고기랑 안 깐 와인은 싹 다 포장해줘요. 내일 교회 구역 예배 때 자매님들한테 좀 보여주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미소를 띠며 계산서가 끼워진 가죽 패드를 들고 들어왔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결제는 어느 분이 도와드릴까요? 내가 할게.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손을 휘저으며 새로 뽑은 밍크코트 주머니에서 검은색 신용카드를 첫 꺼내 들었다. 내 카드였다. 그녀는 직원이 보내는 경외의 눈빛을 한껏 즐기며 카드를 손가락 사이에 끼워 흔들더니 마치 거지에게 적선을 하듯 트레이 위에 카드를 툭 던졌다. 비밀번호 같은 거 없으니까 그냥 일시불로 긁어요. 직원은 깍듯하게 카드를 받아들고 옆에 놓인 이동식 포스기로 다가갔다. 루마는 여전히 천박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강민경은 친구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내며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고 강준희는 김지수와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갈지 하와이로 갈지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삐빅.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그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날카롭게 찍고 들어왔다. 이어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나야 했지만 기계가 뱉어낸 것은 승인 거절을 알리는 짤막한 종이 쪼가리였다. 직원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카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 넣었다. 삐빅. 또다시 에러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루만의 떠들썩하던 대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확 구기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직원을 쏘아보았다. 왜 그래요? 기계가 고장 났어? 그거 한도 없는 블랙카드란 말이야. 직원의 이마에 송글송글 진땀이 맺혔다. 그가 죄송하다는 듯 어색하게 웃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모님. 통신망에 잠시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였다. 삐빅. 정적 속에 울려 퍼진 그 기계음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하게 귀를 파고들었다. 포스기 화면에 뜬 붉은색 글씨를 확인한 직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투는 여전히 깍듯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명백한 의심과 경멸이 스치고 있었다. 사모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단말기에 이 카드는 분실 신고된 카드라고 뜹니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의자에서 벌떡 튀어올랐다. 그 바람에 그녀 앞에 놓여있던 크리스탈 와인잔이 넘어질 뻔했다. 분실 신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내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분실은 무슨 얼어 죽을 분실. 엄마, 카드 마그네틱이 손상된 거 아니야? 강준희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걸로 계산해. 그는 자신만만하게 지갑을 열더니 황금색 법인 카드를 쓱 꺼내 내밀었다. 이걸로 긁어줘요. 그가 내민 것은 회사 법인 카드였다. 물론 그 카드의 결제 대금을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은 바로 나였다. 직원이 카드를 건네받아 다시 기계에 꽂았다. 루만에 있던 8쌍의 눈동자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기계 화면에 집중되었다. 삐빅. 숨막히는 정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던 직원이 이번에는 목소리를 한 톤 높여 말했다. 손님, 이 카드 역시 한도 초과 및 연체로 거래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뭐라고요? 강준희의 목소리가 단박에 8옥타브는 뛰었다. 정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바로 지난주에 결제 대금을. 그의 목소리가 덜컥 막혀버렸다. 불현듯 뇌리를 스치는 기억. 지난주 카드 결제일. 그는 김지수와 호텔에서 미래를 즐기느라 대금 납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평소 같았으면 굳이 그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조용히 빚을 메워주었기 때문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루만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다. 아이씨, 재수없게 진짜.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으로 자기 가방을 낚아채더니 안에 들어있던 온갖 카드들을 테이블 위로 와르르 쏟아냈다. 백화점 회원 카드, 마트포인트 적립 카드, 그리고 내 서랍을 뒤져 몰래 훔쳐나온 또 다른 가족 카드 2장까지. 이걸로 긁어봐요. 아니면 이것도.
내가 오늘 여기서 결제 못할 줄 알고 그녀가 마치 미치광이 무당처럼 테이블 위로 카드를 쾅쾅 내리쳤다. 삐빅, 삐빅, 삐빅. 연달아 터져나오는 승인 거절음. 그것은 마치 이 오만방자하고 천박한 가족들의 뺨을 하나씩 후려갈기는 경쾌한 따귀 소리 같았다. 고요하고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바깥 홀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쑥덕거림이 들려왔다. 저 사람들 뭐야? 졸부처럼 빼입고 와서는 밥값 낼 돈도 없는 거야? 어머, 저 아줌마 그 교회 최집사 아니야? 맨날 아들이 잘나가는 사업가라고 허풍을 떨더니만 무전 취식이었어? 쯧쯧, 특급 호텔에서 저게 무슨 개망신이람. 사람들의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최미영 여사의 귓구멍으로 여과 없이 꽂혔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뻘건 돼지 간장색으로 변했다. 이 빌어먹을 기계가 고장난 게 틀림없잖아. 극도로 수치심에 몰린 그녀가 이성을 잃고 직원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너희 지배인 당장 오라고 해. 나 VIP 고객이야. 당장 컴플레인 걸어서 너 자를 줄 알아. 지배인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까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열린 룸 문틈 사이로 끼어들었다. 아까부터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지배인이 차가운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방금 프런트에서 팩스로 출력한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지배인은 악을 쓰는 최미영을 본 채 만체하며 땀으로 범벅이 된 강준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강준희 씨, 그리고 최미영 씨. 지배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송곳처럼 날카로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방금 전 저희 측으로 경찰과 은행에 공동 통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홍혜인 씨께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들이 도난당해 악의적으로 부정 사용되고 있다고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홍혜인이 신고를 했다고. 강준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 그렇습니다. 지배인이 손에 든 계산서를 차갑게 들어 올렸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드신 식사 비용과 이전의 쇼핑 결제 내역까지 합치면 총 1,500만 원입니다. 모든 카드가 분실 신고 처리되어 도난 카드로 확인되었으니 자, 이제 어느 분이 이 금액을 결제하시겠습니까? 만약 결제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다면 지배인이 잠시 말을 멈추자 그의 뒤에 서 있던 2명의 보안 요원이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룸의 출입구를 완전히 막아섰다. 저희로서는 특수사기 및 무전 취식 혐의로 여러분을 지금 출동 중인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 그년이 사기꾼이야. 최미영이 갑자기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이거 다 우리 아들 돈이야. 그녀는 내 며느리고 감히 나한테 이딴 짓을 해. 내가 그년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그 값비싼 밍크코트에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고깃기름이 잔뜩 묻었고 공들여 올린 머리마저 한쪽으로 헝클어져 그 모습은 영락없는 우스꽝스러운 광대 같았다. 반면 강준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냈다. 당장 내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스마트폰 화면을 켜자마자 뉴스 속보 알림 하나가 그의 눈을 찔렀다. 헤드라인은 이랬다. 유명 재벌가 영애, 3년의 비밀 결혼 끝에 버림받아 개천용 행세하던 시댁 일가족, 거액의 횡령 혐의로 입건. 기사에 첨부된 사진은 놀랍게도 바로 지금 사색이 되어 있는 그의 비참한 꼴이었다. 그가 번쩍 고개를 들었을 때 겁에 질려 머리를 굴리고 있는 김지수의 눈동자와 딱 마주쳤다. 그 여자는 어느새 슬그머니 자기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부터 날카로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에엥.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내 호텔 건물 바로 아래에서 멈춰섰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마이바흐 뒷좌석에 앉아 짙게 팅팅된 차창 너머로 호텔의 황금빛 유리 외벽에 반사되어 번쩍이는 적색과 청색의 경광등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내 손에는 방금 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끝으로 차갑게 흘러내리며
내 정신을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워주었다. 나는 얼음이 찰랑이도록 컵을 가볍게 흔들고는 쌉싸름한 커피를 한 모금 빨아들였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호텔 로비를 향해 들이닥치는 모습이 보였다. 끝났냐고? 아니. 강준희, 이건 그저 예열일 뿐이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앞좌석의 기사를 향해 덤덤하게 지시했다. 출발하죠. 기사가 시동을 걸자 묵직한 엔진음이 차 안에 낮게 깔렸다. 어디로 모실까요, 아가씨? 나는 룸미러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저 호화로운 호텔 건물을 바라보며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강남 경찰서로. 명색이 피해자인데 가서 조서는 써줘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손을 들어 옷깃을 매만졌다. 손끝에 차가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만져졌다. 차는 화려한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로 부드럽게 합류했다. 마치 한 마리의 검은 상어가 다음 사냥터를 향해 여유롭게 헤엄쳐 가듯. 강남경찰서의 회백색 외벽 위로 경찰차의 적청색 경광등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빛을 뿌려대고 있었다. 마치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심전도 그래프 같았다. 마이바흐가 경찰서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나는 서둘러 내리지 않고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차창 너머로 길거리의 쥐새끼들처럼 비참하게 끌려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감상했다. 평소라면 헤어스프레이를 통째로 부어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세팅했을 최미영 여사는 지금 자랑에 맞이 않던 그 밍크코트에 레드 와인인지 고기 소스인지 모를 얼룩을 잔뜩 묻힌 채 마치 곰팡이 핀 낡은 걸레짝 같은 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색 수갑이 채워진 채 뒤로 꺾인 두 팔을 버둥거리며 발악을 해댔다. 두 겹의 방음 유리를 뚫고 그녀의 악다구니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거 놔. 우리 아들이 누군지 알아? 곧 상장할 회사 대표라고. 너희들 직권남용으로 다 고소할 거야. 그리고 강준희. 언제나 턱을 치켜들고 콧대로 사람을 내려다보던 내 잘난 남편은 지금 등뼈가 뽑힌 유기견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명의 형사에게 양팔을 붙잡혀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내가 사준 그 이탈리아제 수제 구두가 거친 아스팔트 바닥에 쓸리며 길게 두 줄의 흠집을 남겼다. 경찰서 주변에는 냄새를 맡고 몰려든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 짐벌을 높이 쳐들고 기관총처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일가족의 추악한 몰골을 개걸스럽게 담아내고 있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압구정 최고급 식당에서 무전 취식한 일가족이 경찰서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로 무려 1,500만 원을 긁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대박. 저 밍크코트 입은 아줌마 아직도 쌍욕하는 거 들리시죠? 와, 진짜 역대급 빌런 가족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순간 지난 3년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드디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자 늦가을 밤의 시린 공기가 차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10cm 높이의 검은색 키리를 바닥에 내디뎠다. 구두 굽이 아스팔트와 부딪히며 또각 차갑고도 경쾌한 파열음을 냈다. 내 걸음걸음이 마치 그들의 심장 위를 짓밟은 것만 같았다. 경찰서 입구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정장 차림의 변호사 6명이 일제히 내 곁으로 다가왔다. 선두에 선 김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허리를 숙였다. 홍 대표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단순 신용카드 부정 사용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횡령, 배임,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까지 전부 고소장에 덧붙였습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감싼캐시며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경호원들과 변호사들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심판의 기운이 감도는 경찰서 자동문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경찰서 로비는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와 술 취한 취객들의 고성방가로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내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멱살을 잡힌 듯 몇 초간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조사실 앞 철제 의자에 널브러져 생떼를 쓰던 최미영은 나를 발견하자마자 흐리멍덩하던 눈을 벼락 맞은 듯 부릅떴다. 마치 철천지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의자에서 튕겨져 일어났다. 너, 이 샹년, 바로 너였어.
그녀가 미친 듯이 산발을 한 채 나를 향해 돌진했다. 두껍게 파운데이션을 쳐바른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악귀처럼 일그러져 있었고 시퍼렇게 날이 선 손톱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내년이 우릴 모함한 거지? 내년이 가짜로 경찰에 신고한 거잖아. 당장 형사한테 오해라고 말해. 그리고 내 카드 정지 당장 풀어. 그녀가 내게 1m 반경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내 곁에 서 있던 경호원이 가볍게 팔을 들어 막아섰다. 아이고. 최미영은 낡은 헝겊 인형처럼 뒤로 비틀거리더니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찌으며 나뒹굴었다. 꼬리뼈가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만 들어도 내 속이 다 시원했다. 엄마, 강준이가 기겁을 하며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등 뒤에 버티고 선 형사에게 어깨를 짓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전 시어머니를 오만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그 좁은 아파트에서 내 코에 삿대질을 하며 당장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내 발밑에서 나를 우러러볼 수밖에 없었다. 모함. 나는 서늘하게 비웃으며 김 변호사가 건네는 두꺼운 서류철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벽돌처럼 묵직한 물적 증거였다. 나는 그 서류철을 그들 앞에 철제 테이블 위로 쾅 소리가 나게 내리쳤다. 최미영 씨, 그리고 강준희 씨, 이것은 지난 3년 4개월 동안 당신들이 내 명의로 된 5장의 가족 카드를 긁어댄 상세 결제 내역서입니다. 길고 가느다란 내 손가락이 서류철 표지를 리듬감 있게 톡톡 두드렸다. 총합 30억 4천만 원. 그 액수를 들은 강준희의 동공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30억이라고. 그는 핏기 가신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래, 맞아. 구나는 서류를 펼쳐 형광펜으로 칠해진 몇 줄의 결제 데이터를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문을 낭독하는 판사처럼 고요하고 무미건조했다. 이 중에서 8억 원은 강민경 씨가 명품을 사들인 기록이고 5억 원은 최미영 씨, 당신이 강남 일대 성형외과와 에스테틱에서 쓴 내역이죠. 그리고 남은 금액은 내 시선이 강준희를 향했다. 창밖의 깊은 밤보다 더 시리고 차가운 눈빛이었다. 강준희. 내가 회사 운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 계좌에서 빼돌린 16억 원 방금 우리 측에서 자금 추적을 마쳤는데 그 돈은 회사법인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라 김지수라는 여자의 개인 대포 통장으로 흘러 들어갔더군. 그 이름이 나오자 강준희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당혹감과 공포가 스쳤다. 아, 아니야. 그건 투자를 한 거야. 지수는 진짜 재벌. 그 여자, 사기 전과자입니다. 김 변호사가 그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 한 장을 꺼내 강준희의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던졌다. 날카로운 종이 모서리가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자국을 남겼다. 불과 10분 전에 경찰 측에서 확인해준 사실입니다. 김지수 씨는 오늘 저녁 7시 40분경,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당에서 신나게 한우를 굽고 계실 때 동남아시아로 가는 편도 항공권을 결제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비행기에 탑승한 상태고요. 아, 참, 그 여자가 도망가기 직전에 강준희 씨 회사 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금 1억 원까지 야무지게 빼돌렸더군요. 뭐라고? 강준희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출입국 기록을 집어들었다. 그 위에 적힌 익숙한 이름과 비행기 편명을 확인한 그의 눈과 코에서 순식간에 눈물 콧물이 범벅되어 흘러내렸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지수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입으로 재벌가 외동딸이라고 했단 말이야. 재벌. 나는 그 우습고도 처량한 꼴을 내려다보며 조롱하듯 입꼬리를 올렸다. 강준희. 넌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진짜 재벌은 지금 내 눈앞에 서 있잖아. 그제야 강준희는 마치 길고 기괴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그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수천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보았고 그의 주제로는 평생 문턱도 넘을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보았으며
지금 이 순간 내뿜어지는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부와 권력 속에서 길러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숨막히는 압도감을 똑똑히 목도했다. 지난 3년간 무릎 나온 싸구려 수면 바지를 입고 부엌 구석에서 묵묵히 설거지만 하던 그 여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는 이제야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다. 혜인. 그의 무릎이 꺾였다. 철푸덕 하는 소리와 함께 땀 냄새와 절망이 뒤섞인 이 경찰서 로비 바닥에 그가 무겁게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마치 주인에게 버림받은 똥개처럼 바닥을 기어와 내 바짓가단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혼 합의서에 기고만장하게 도장을 찍어대던 그 손이 지금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여보 아니, 혜인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여우 같은 년한테 내가 단단히 홀렸었나 봐. 너도 알잖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다는 거. 그가 눈물 콧물을 질질 짜내며 한때 내 마음을 훔쳤던 그 번듯한 얼굴로 내게 일말의 동정심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우리 3년 동안 부부로 산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내가 고소만 취하해주면 앞으로 내가 내 종노릇이라도 할게. 매일 밤 내 발도 닦아주고 밥도 다 내가 할게. 우리 엄마도 당장 시골로 내쫓아버릴게. 제발 부탁이야. 곁에 있던 최미영이 그 소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입을 떡 벌렸다. 준희야, 너 지금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저 쌍년한테 무릎을 꿇어? 엄마는 입 좀 다물어 강준희가 핏대가 선 목을 돌려 제 어미를 향해 포효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중간에서 이간질만 안 했어도 엄마가 기어이 혜인이를 내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꼴이 났겠냐고. 이 미친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촌극을 지켜보고 있자니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의 그 더러운 손이 내 비싼 정장 바짓단에 닿으려던 찰나 나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발을 들어 올렸다. 뾰족한 앞코에 검은색 키릴이 가차없이 그의 손을 걷어찼다. 내 구두 더러워지게 어디다 손을 대.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강준희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동자에는 일말의 온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짓눌려 터진 바퀴벌레를 쳐다보는 것과 같았다. 강준희. 내가 그토록 돈을 좋아하니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계산이나 확실하게 해봐. 30억 횡령에 특수사기 죄목까지 더해졌으니 평생 교도소에서 콩밥 먹으며 노역이나 하기엔 아주 충분한 액수일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더 이상 이 쓰레기 같은 일가족에게 시선을 단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등 뒤로 강준희의 짐승 같은 오열과 최미영의 미친 듯한 비명이 뒤엉켜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그저 이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황홀한 교향곡으로 들릴 뿐이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서울의 밤하늘에서 새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고 있었다. 올해의 첫눈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투명한 눈송이 하나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눈송이가 내 손바닥 위에서 작고 맑은 물방울로 녹아내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다 끝났습니까? 내 뒤에선 김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둠 속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는 강준희의 회사 건물을 멀리서 응시했다. 아니요, 이건 그저 이자일 뿐이에요. 원금은 아직 회수하지도 않았는거려. 3개월 후 경기도 외곽의 어느 반지하 단칸방. 이곳의 공기는 1년 내내 축축하고 퀴퀴했다. 벽면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마치 끔찍한 피부병처럼 퍼져 있었다. 대낮에도 전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컴컴했고 지상으로 반쯤 튀어나온 창문 틈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뒤꿈치에서 이는 먼지가 쉴 새 없이 날아들어 낡은 가스버너 위에서 끓고 있는 싸구려 된장찌개 냄비 속으로 툭툭 떨어졌다. 아이씨, 이 기집애가 또 계란을 다 처먹었어. 최미영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세 평 남짓한 좁은 방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텅 빈 플라스틱 반찬통을 흔들어대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신우이 강민경을 향해 쌍욕을 퍼부었다. 엄마,
나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강민경의 모습에서는 석 달 전 강남 백화점을 활보하며 카드를 긁어대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를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나 3일 동안 고기 구경도 못했어. 먹긴 뭘 처먹어. 내 남동생은 지금 감방에서 썩고 있는데 넌 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디? 홧김에 최미영이 반찬통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플라스틱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접이식 밥상 다리를 맞췄다. 그 밥상 위에는 시뻘건 세개 딱지가 흉측하게 붙어 있었다. 법원에서 붙이고 간 재산 압류 딱지였다. 이 좁아터진 반지하 방 안에 있는 돈이 될 만한 물건에는 모조리 이 끔찍한 붉은 부적이 붙어 있었다. 텔레비전, 냉장고, 심지어 조금 쓸만해 보이는 전기밥솥에까지. 강준이가 구속 수감된 이후 법원은 30억 원의 배상금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그들 명의로 된 아파트와 외제차를 전부 경매로 넘겼다. 최미영이 목숨처럼 아끼던 그 밍크코트마저 압류 품목으로 빼앗긴 지 오래였다. 이제 이 8명의 대가족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아직 어린 조카들까지는 마치 통조림 속에 갇힌 정어리 떼처럼 이 좁고 냄새나는 반지하에 구겨져 살고 있었다. 쾅쾅쾅. 녹슨 철문이 거칠게 울렸다. 집주인 왔나봐. 빨리 불 꺼. 시아버지가 겁먹은 메추라기처럼 바들바들 떨며 황급히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끄긴 뭘 꺼요. 택배 왔다고요. 문밖에서 택배기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경이 허겁지겁 기어가 문을 열고 종이상자 하나를 받아 들었다. 그녀가 동네에 버려진 폐지를 주워 판 돈으로 인터넷에서 주문한 유통기한 임박 싸구려 라면이었다. 그녀가 허겁지겁 포장지를 뜯으려던 찰나 휴대전화가 징 하고 울렸다. 액정이 거미줄처럼 박살난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유튜브 알림창이 하나 떠올랐다. 영상 제목, 퀸즈그룹, JH테크 공식 인수. 신임 대표 홍혜인의 화려한 귀환. 라면 봉지를 뜯으려던 강민경의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장소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초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회의실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의 눈부신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의 집에서 매일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던 그 여자가 완벽하게 재단된 새하얀 슈트를 입고 회의석 상석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길고 우아한 목선,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번진 여유롭고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그녀의 앞으로 몰려들었다. 홍 대표님. 전 남편의 회사를 굳이 인수하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화면 속의 홍혜인이 고개를 살짝 돌려 카메라 렌즈를 응시했다. 마치 모니터를 뚫고 나와 지금 이 어둡고 퀴퀴한 반지하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강민경과 최미영을 정면으로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특별한 이유라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홍혜인의 목소리는 첼로의 저음처럼 깊고 우아했다. 그저 그 회사 부지터가 꽤 괜찮아서 새롭게 단장할 유기견 보호센터를 짓기에 딱 알맞겠다 싶었을 뿐입니다. 영상 속 기자들 사이에서 가벼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이 반지하 방 안에는 묘지 같은 정적만이 감돌았다. 최미영은 화면 속의 그 여자를 쳐다보았다. 주방 세제에 알레르기가 생겨불게 부르텄던 그 손이 이제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채 인수 합병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들 강준이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상장의 꿈, 그 회사가 이제는 전 며느리의 손에 넘어간 한낱 장난감이 되어 개나 키우는 보호소 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아악! 최미영이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박살난 휴대전화를 낚아채어 곰팡이가 핀 시멘트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다. 스마트폰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으로 떨어졌고 화면은 완전히 까맣게 죽어버렸다. 하지만 홍혜인이 마지막에 지어 보이던 그 얼음장 같은 미소만은 그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새겨졌다.
절망은 굶주림보다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법이다. 서울, 퀸즈 4옥 최상층, 대표실. 나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으로 유유히 흐르는 빛의 도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붉은 핏줄처럼 굽이치는 도로의 불빛들, 저 멀리 푸른 빛을 반짝이는 남산타워. 내 손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크리스탈 와인잔 안에는 진홍색 액체가 잔벽을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마치 너무 늦게 흘려버린 핏빛 눈물 같기도 혹은 완벽한 승리의 축배 같기도 했다. 대표실 문에 가벼운 노크 소리가 울렸다. 대표님, 인수합병 법적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문가에 공손히 서서 보고를 올렸다. 아, 그리고 교도소 측에서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강준희 씨가 감방 동기들이랑 밥그릇 싸움을 하다가 갈비뼈가 2대나 부러져서 현재 의무실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나는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하고 떫은 포도 향이 혀끝을 감돌며 뇌리에 남아있던 지긋지긋한 기름 찌든 내를 완벽하게 씻어내 주었다. 알았어요.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내 널찍한 사무용 책상 위에 놓인 단 하나의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건 강준희와 찍었던 역겨운 웨딩 사진이 아니었다.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혼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그때의 나는 참으로 티 없이 맑게 웃고 있었고 두 눈에는 별같은 빛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내 눈동자 속에 그 빛이 다시 돌아왔다. 비록 지옥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담금질을 당해 예전보다 훨씬 서늘하고 날카로워졌지만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 빛이었다. 참, 대표님 김 변호사가 무언가 떠오른 듯 덧붙였다. 강준희 씨가 밖으로 말을 전해달라며 사정하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표님 얼굴을 뵙고 싶다고 진통제라도 좀 넣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나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방금 내 서명이 들어간 JH 테크 인수계약서 위를 손끝으로 매끄럽게 훑어내렸다. 전하세요. 내가 나직하게 단 한 줄기의 감정조차 섞이지 않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은 길거리의 불쌍한 유기견을 구조하는 데나 쓰는 거지. 제 주인을 무는 미친 개한테는 한 푼도 쓸 수 없다고. 김 변호사가 잠시 흠칫 놀란 듯 하더니 이내 허리를 깊게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 거대한 대표실 안에는 이제 오직 나 혼자만이 남았다. 나는 다시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창밖으로 떠오른 실이고 둥근 달을 향해 잔을 가볍게 부딪히는 신용을 했다. 과거에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그 무엇도 뚫을 수 없이 단단해진 현재의 홍해인을 위하여. 이 순간 나는 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인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그 끔찍한 감옥으로부터의 영원한 출소였다. 나는 고개를 젖혀 잔에 남은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오늘 밤 서울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답다.